안녕하세요. 책먹는 백리어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레볼루션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플랫폼 레볼루션 저자 마셜 벤 엘스타인. 저자 마셜 벤 엘스타인은 보스턴 대학의 교수이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 방문 교수이자 연구원입니다. 정보경제학의 세계적인 전문가이며 정보기술의 생산성과 네트워크 효과 이론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전직 기업가이기도 했던 그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MIT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자 제프리 파커. 현재 다트머스 대학 교수이며 MIT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의 방문 교수이자 연구원입니다. 양면 네트워크 이론의 공동 개발자로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며 각종 컨퍼런스와 산업계가 주최하는 행사에 강연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MIT에서 이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자 상지트 폴 초더리. 상지트 폴 초더리는 플랫폼 싱킹 랩스의 설립자로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초빙 기업가이자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센터의 연구원입니다. 2014년 G2O 정상회의 등 주요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활동했으며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스마트 클라우드 쇼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순인 싱커스 50 레이더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플랫폼 스케일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결국은 플랫폼이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계속 외치고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후렴구처럼 끝없이 되뇌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이 장기 베스트셀러 위치에 올랐고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3D 프린팅, 로봇 공학, 생명 공학, 나노 기술 등 각각의 신기술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이 결합되어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사물을 지능화해 초연결과 초지능을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초연결을 누가 담당할까요? 그 초지능을 누가 활용할까요? 결국은 플랫폼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필두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하이얼, 디즈니, 월마트, 나이키, 언더아머 등의 글로벌 기업은 물론 대형 농기계 생산업체 존디어에서 126년 된 향신료와 조미료 판매업체 매코믹 푸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플랫폼 방식을 도입하고자 시력을 다하는 것도 이 책의 공저자이자 플랫폼 싱킹 랩스 설립자로 인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초빙 기업가이자 2016년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순위인 싱커스 50 레이더에 선정된 상지트 폴 초더리가 4차 산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충고하는 것도 모두 그래서입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한국은 플랫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 후반 터진 닷컴 버블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연구한 결과
오늘날 전 세계 MBA 과정의 필수 코스로 간주되는 네트워크 효과 및 양면 네트워크 이론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두 저자 마셜 W. 뱀 엘스타인과 제프리 G. 파커가 플랫폼 생태계에서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자들은 그와 관련 조심스럽게 중국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아시아에서 부상한 최초의 대형 메시지 플랫폼으로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은 위챗에게 빠른 속도로 추월당했습니다. 위챗의 성장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챗은 이제 단순한 모바일용 앱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 안에는 SNS의 그룹 채팅, 동영상, 사진은 물론이고 쇼핑의 지불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 안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처럼 다양한 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12위와 15위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는 철강과 중장비 같은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영국과 독일 경쟁자들을 따라잡는 데 십수년이 걸렸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신생 기업들이 미국이 지배하던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이지 경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 등장 이후 비즈니스 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그 성장 속도만으로는 진작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에 오른 플랫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란히 1, 3위를,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6, 7위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사이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을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궈지는 부의 단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원이라고는 13명에 불과한 인스타그램은 10억 달러에 페이스북에 팔렸습니다. 왓츠앱은 더합니다. 직원은 50명인데 190억 달러에 페이스북에 팔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기업들이 플랫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은 비즈니스 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에는 비즈니스에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풍부한 인재와 엄청난 자원은 물론 충성스러운 고객 기반까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과 파이프라인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떠오르는 외부 경쟁 상대를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있었고, 덕분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느린 변화에 맞게 연간 아니면 기껏해야 분기별로 여유있게 전략 계획, 목표 수립, 자기 평가, 궤도 수정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플랫폼 세계에서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고객의 기대치는 더 빨리 바뀝니다. 따라서 관리 시스템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와 경험, 자원에 의해 생성된 우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게임의 규칙이 자원 싸움에서 네트워크 경쟁으로 바뀌었고, 덕택에 자신들이 가진 유연함과 빠른 전환 역량이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플랫폼 세상의 출현은 소비자 행동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저널리스트 제이슨 텐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자동차에 올라타고 남은 방으로 낯선 이들을 맞아들이며 반려견을 낯선 이들의 집에 맡기고 낯선 이들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우리 자동차와 배, 우리 집과 우리가 쓰는 각종 도구들을 빌려준다. 우리는 생판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귀중품과 개인의 경험, 나아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맡긴다. 얼마 전까지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거나 아주 이상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도 익숙한 행위입니다.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이제 스스로를 X 분야의 우버라고 칭하는 다수의 신생 플랫폼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버의 경우 이미 몰고 온 변화만도 엄청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택시 회사 사장은 전체 택시 산업이 조만간 붕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도시 택시 회사 사장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120만 달러가 넘던 뉴욕시 택시 면허 가격은 1년 만에 30만 달러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트래비스 켈러닉은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보다 저렴해지는 수준까지 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틀면 나오는 물처럼 쓸 수 있는 운동수단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운송산업 부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재 설계 단계에서 제품 단계로 빠르게 이동 중인 새로운 기술, 즉 자율주행차가 플랫폼 모델과 결합하면 그렇지 않아도 뛰어난 우버의 경쟁 모델이 더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택시 산업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일련의 폭포 효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 시장이 축소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대출, 주차장 같은 부수적인 사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무인 자동차는 사실상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백만 평에 달하는 부동산이 개발용으로 풀릴 것이고, 거의 모든 도시의 도로가 여유로워질 것이며,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야기하는 공해와 도로 혼잡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우버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5분 안에 자동차를 보낼 수 있다면 같은 시간 안에 무엇이든 보낼 수 있다는 켈러닉의 말을 곱씹어보라. 이건 물리와 유통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버가 세계 최대의 광고 기업이 될 수 있게 해준다. 탑승객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며 언제 어떻게 통근하는지, 기타 탑승객의 여러 행동적 측면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버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용자와 현지 상점을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은 플랫폼에 대해 별다른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여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플랫폼은 미국이 지배하고 유럽과 중국이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검색은 구글이, SNS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품은 페이스북이, 동영상은 구글 휘하의 유튜브가, 전자상거래는 아마존과 이베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금융, 에너지와 중공업, 농업, 의료, 물류와 배달, 미디어, 소매업, 교통, 여행 등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책 저자들은 코엘료나 워터파인드,
레드버스, 오픈데이블의 사례에서 보듯 플랫폼 시장에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비즈니스에서 흔히 적용되는 것처럼 틈새 시장이 존재하고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따라잡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일반 비즈니스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란 단어부터 그렇습니다. 플랫폼은 그냥 장마당,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숱한 마을과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노천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장마당이 잘 운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거래 자체는 서로가 만족스러운 거래,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부당거래나 부정거래,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많으면 사용자들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신 정보경제학은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이른바 양면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장마당에는 제품, 상품을 판매하는 생산자, 판매자와 소비자가 적당한 비율로 모여야 합니다. 생산자, 판매자만 많고 소비자가 부족하면 생산자, 판매자가 불만을 갖고 떠날 것이고, 생산자, 판매자는 적고 소비자만 많다면 소비자가 불만을 갖고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판매자와 소비자라는 양면이 적절한 비율로 균형 있게 늘어나야만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들이 정보 경제학에 기여한 핵심이고 현재 전 세계 MBA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단 이런 장마당과 현대적 플랫폼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적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을 토대로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플랫폼의 범위, 속도, 편의성, 효율성을 크게 확대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맥커프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전화망을 예로 든다면 전화망에 가입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그 전화기의 가치는 0입니다. 단 한 대의 전화기만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 상은 최초의 전화기를 판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한 MIT 교수의 농담은 결코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화기를 더 많이 구매하면 할수록 전화기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2대의 전화기로는 1개의 연결이 가능하나 4대의 전화기로는 6개의 연결이, 12대로는 66개의 연결이, 100대의 전화기로는 4,950개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증가를 가리켜 비선연 성장 또는 볼록 성장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의 애플 및 페이스북, 내일의 우버와 같은 기업들에서 볼 수 있는 성장 패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지, 플랫폼 기업의 몸값이 왜 그렇게 높은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플랫폼이 긍정적인 양면 네트워크를 맥커프의 법칙을 실감할 만큼 대규모로 구축되었다고 합시다. 그 경우 이 플랫폼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성장이 거듭되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개념을 크게 대중화시킨 2명의 전문가, 할 베리언 구글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칼 샤피로 경영학 교수가 명명한 규모의 수요 경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일단 규모의 수요 경제에 이르면 경쟁 업체들이 따라잡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SNS의 효율성, 수요 결집, 앱 개발을 비롯해 기타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플랫폼 시장 자체가 몸집이 가장 큰 기업에게 네트워크 효과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거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은 규모의 공급 경제를 이룸으로써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공급 경제는 규모의 수요 경제에 비해 파워가 훨씬 약합니다. 일례로 힐튼이나 쉐라톤 같은 호텔 체인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객실을 늘리고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거의 0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또 워크에 더 많은 프리랜서가 참여할수록 구인 기업들에게는 이 플랫폼 공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더 많은 기업들이 워크를 통해 사람을 구할수록 프리랜서들은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가 시작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플랫폼 성장에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지렛대 삼아 개방형 전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플랫폼은 수백, 수천, 수백만의 원격 참여자들을 품에 넣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대부분의 파이프라인 기반 조직들보다 훨씬 크며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이 관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정통적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게 됩니다. 플랫폼 레볼루션은 전형적인 개설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거대 기업이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시작으로 플랫폼의 아키텍처, 기존 기업들의 대응 방법, 론칭, 수익 창출, 개방성, 거버넌스, 경영 지표, 경영 전략, 규제 정책, 미래의 순으로 풀어나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일 뿐 저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수요 경제에 도달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을 뚫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난관에 이제까지 성공하거나 실패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플랫폼 레볼루션은 플랫폼 구축을 꿈꾸는 이들이나 플랫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한 플랫폼 케이스 스터디 북이자 플랫폼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제시된 몇 가지 케이스만이라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최종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존 기업을 어떻게 플랫폼화해야 할지, 플랫폼을 비즈니스 기회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단 하나. 유튜브 같은 경우 이 책의 중간중간에 22회에 걸쳐 나옵니다. 주제별로 관련 사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에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기를 통해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저자들도 독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3장 아키텍처 관련. 한때 검색시장의 최강자였던 야후가 그보다 4년 늦게 출범한 구글에게 밀려난 것은 사실상 아키텍처상의 약점 때문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스타라는 아키텍처상의 어마어마한 실패작을 내놓고도 멀쩡한 것은 윈도우와 오피스의 힘 때문일 것입니다. 4장 파괴적 혁신 관련. 인터넷의 등장 이후 중개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등장은 재중개인 내지는 재중개 방식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플랫폼은 시장 자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레드버스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5장 론칭 관련. 우버의 경우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자도 생겨난다는 입장에서 초기 투자로 받은 돈을 모두 $30짜리 무료 이용권을 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위스 우체국은 디지털 메시지 플랫폼으로 변신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대량으로 뿌렸답니다. 6장 수익 창출 관련. 드리블은 네트워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드리블 구인 사이트를 이용할 때 외에는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더 많은 사용자 접근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한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 플랫폼 상위서의 도달을 제외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이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엄청난 규모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7장 개방성 관련. 페이스북은 2006년까지도 마이스페이스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개발자들에게 페이스북 플랫폼을 개방하고 개발자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마이스페이스에 대해 확실하게 우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자사의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구글 맵을 퇴출시키고 자사의 맵을 론칭했습니다. 8장 거버넌스 관련. 가장 잘 나가는 프로그래밍 질의응답 커뮤니티 스택 오버플로는 기여한 바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에 따라 투표권이나 광고를 적게 볼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기여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데이팅 플랫폼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9장 경영 지표 관련. 그래픽과 디자인 플랫폼인 파이버는 상호작용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된 숙박 일수를 축적합니다. 업워크는 특정 프리랜서가 제공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컨설팅 제공 플랫폼인 클레리터는 전문가와 정보 요청자 사이의 상담 전화 시간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측정합니다. 10장 경영 전략 관련. 애플은 어도비 플래시 호환을 막아 플랫폼 멀티 호밍을 방지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바이두에서 검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알리바바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파자마 차림으로 인맥 쌓기를 제안한 사람은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였다. 이 두 사람은 신참 디자이너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고 나서야 함께 살기로 한 아파트의 임대료가 자기들에게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이 떨어진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컨벤션 참석자들을 위한 파트타임 관광 가이드 서비스와 에어 매트리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체스키와 게비아는 주말 동안 머물 손님 3명을 받아 $1,000를 벌어서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수 있었다. 이들의 즉흥적인 아파트 공유 경험은 이제 세계 최대 산업으로 손꼽히는 분야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 살고 있는 제임스 어윈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작자이면서 역사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커뮤니티 기반의 뉴스 플랫폼인 레딧을 훑어보다가 어떤 사람이 올린 질문을 보았다. 만일 현대 미국의 해병대가 고대 로마 제국과 맞붙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임스가 여기에 작성한 답글은 열성적인 팔로워들을 끌어모았고 이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그 내용을 영화화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지금 어윈은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나리오 작성에 전념하고 있다. 광고회사 하바스 미디어의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톰 구잇은 이와 같은 변화를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다. 또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바로 커뮤니티가 이런 자원을 공급한다. 스레드리스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원래 창업자들은 웹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웹 컨설팅 서비스는 판매로 확장되지 않았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협상에 응해야 했으며 반드시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야 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난다 해도 진행했던 사례를 그대로 재판매할 수도 없었다. 회사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줄 부차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티셔츠 콘텐츠 웹사이트를 열었다. 사실 이 웹사이트는 창업자 중 한 명이 지원했던 오프라인 콘테스트의 온라인 버전에 불과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벤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 사업의 엄청난 확장성이 가져다줄 이점이 너무나 명확해졌다.
소셜 데이팅 플랫폼 OkCupid는 확장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OkCupid CEO 크리스천 러더에 따르면 데이팅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상의 남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몰리게 된다. 이러한 남성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에게 접근하는 남성들 가운데 대다수의 매력도가 매우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다수 남성들에게 그 여성은 넘볼 수 없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B급 남성, 이 책의 저자들이 아닌 크리스천 러더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B급 남성들이 A급 여성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마구 해대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전혀 걸러지지 않는 남성들의 관심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사이트를 떠날 수도 있다. 한편 B급 남성들도 불만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다. 자기가 선택한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소수의 매력 있는 남성들도 불만을 느낀다. 그들이 원하는 여성들이 플랫폼을 떠났기 때문이다. 얼마 전만 해도 페이스북 사용자가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려면 일단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한 다음 컴퓨터에서 포토샵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로 사진을 편집한 후에야 간신히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한 기기에서 사진을 찍고 수정하고 공유하는데 클릭 3번만 하면 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장벽을 낮추면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플랫폼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치와 자산을 분리하면 MRI 기기와 같은 값비싼 의료기기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 한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MRI 장비의 가동률은 40%에서 50%에 불과하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값비싼 장비를 보유할 여력이 없는 다른 병원과 소규모 의원들이 시간당 비율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장비가 창출하는 가치와 자산을 분리하면 기기 가동률을 7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기기 소유자들에게는 수익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012년 1월 나이키는 웨어러블 기기인 퓨얼밴드를 발표했다.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걸음수, 소진한 칼로리 등을 알려준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나이키도 앱을 개발해 왔으며 주로 스포츠나 건강과 관련된 앱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수평적 통합을 목표로 전통적인 제품군 확대를 시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키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을 때 새로운 형태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시험한 것이었다.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룩한 성공을 나이키도 거둘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플랫폼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기존 기업들의 대응 방법으로는 뭐가 있는지, 론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수익 창출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개방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고 관리는 민주적이 좋은지 자유주의적이 좋은지, 일반 비즈니스와는 경영 지표가 어떻게 다르고 경영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규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케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플랫폼 구축을 생각하고 있거나 기존 기업의 플랫폼 기업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 책 먹는 백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